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팔품사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의 영상 먼저 첫화 문장의 오형식에 대해서 보지 않으신 분이라면 먼저 시청하시고 이번 영상을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은 두 번째 영상이거든요. 말이 이어집니다. 누군가가 여러분께 질문을 합니다. 영문법이 뭔데? 간단하게 설명해봐. 정의해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10년 이상 영어 공부를 하신 여러분은 과연 자신만의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제가 하는 이 말들을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저는 저만의 철학을 가지고 저만의 답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생각이거든요. 영문법을 해독하는 데 있어서, 즉 영어를 해독하는 데 있어서 영어의 백본은 문법입니다. 문법이란 말 정말 척추죠.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뼈와 같은 겁니다. 척추가 있어야 살이 붙겠죠. 바로 이게 영문법인데요. 문법, 말을 하는 법칙. 이 문법을 익히지 않으면 결국엔 사상 누각에 이르시게 될 겁니다. 살만 붙여서는 절대로 올바른 형체가 될 수가 없죠. 모래성 위에 지은 집입니다. 파도 한번 불면 쓸려 내려가실 거예요. 그런 실력으로 평생을 버티신다면 항상 매 고비 때마다 내가 영어가 필요할 때마다 학원을 찾아가셔야 되고 과외 선생님을 찾으셔야 되고 다시 빛바랜 옛날 서적에 꽂혀있던 내 책상에 꽂혀있던 서랍에 숨어있던 영어 문법책을 꺼내셔야 할 겁니다. 그런 수고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라도 이번만큼은 영어를 함께 정복해보죠. 저는 그것을 정복하는 법을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길이 보이지 않는, 끝이 보이지 않는 영문법을 탈출할 것인가, 이 영문법이라고 하는 미로를 탈출할 것인가에 대한 제가 독해 방법, 독해본, 해례본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영문법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장의 오형식 플러스 팔품사 오구 3절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게임을 하시는 게임 유저라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이 훨씬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전쟁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보죠. 전쟁에서 이기려면, 그 게임에서 승리하려면 공격용 무기와 방어용 무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둘 다 있어야 됩니다. 공격용 무기는 당연히 적을 섬멸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방어용 무기는 적으로부터 나의 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포츠로 가보죠. 축구 게임을 예로 들어볼게요. 공격만 잘하면 게임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예, 정말 메시 같은, 호나우두 같은, 그리고 우리 손흥민 선수 같은 킬러가 있다면 아마 성공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평범하게 90분 동안 이어지는 축구 경기에서 공격만 잘한다고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적이 한 번의 실수로 역습에 들어오면 수비진이 없다면 바로 골을 먹겠죠. 패배죠. 반대로 생각해보죠. 수비만 잘해서 게임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공격 없이 수비만 잘하면 0대 0일 텐데요. 비기는 거죠. 기껏 해봐야 비기는 거지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이치가 이러하듯이 영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쌍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도 남자와 여자, 수컷과 암컷이 있듯이 생물에게도 스포츠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바로 이 살아있는 생물 같은 언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음과 모음이 그에 비유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이렇게 이렇게 쌍을 이루는 것들 사이에는 법칙이 존재하고요. 이 법칙을 토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영문법들을 오래오래 공부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린 이 답이 마치 답인 양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살면서 받아보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께 적어도 신선하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어는 철학이거든요. 인문학입니다. 인문학은 철학에서 나왔고요. 이 철학적 사고방식 없이는 절대로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이 철학, 즉 철학적 사고, 이 영어가 어디서 왔는지 그들의 조상을 통해서 역사적인, 인문학적인 소양을 통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뿌리를 거슬러 가면 현대 이렇게 응용화된 이 학문을 배우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자, 팔품사 오구 3절이 만약에 문장의 오형식이 공격무기였다면 팔품사 오구 3절은 수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 양손에 왼쪽 손에는 팔품사 오구 3절, 오른쪽 손에는 문장의 오형식, 반대로 왼쪽 오른쪽이 바뀌어도 됩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있어야 영문법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문법은 뭘로 구성되어 있다? 두 가지, 팔품사 오구 3절 플러스 문장의 오형식, 또는 문장의 오형식 플러스 팔품사 오구 3절이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했던 내용을 간단히 복습해보죠. 문장에 큰 그림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문법의 큰 그림.
뭐가 더 크고 뭐가 더 작을까요? 비록 대상을 이루지만 이 중에 더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이고 더 늦게 배워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화에 먼저 문장의 오형식부터 시작한 겁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죠? 문장의 오형식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이 팔품사들을 아무리 배워봐야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이 학교에서 이 말을 들으셨잖아요. 명사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이 자리에? 없어요. 형용사 들어본 적 있죠? 전치사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학교에서 졸지만 않으셨다면 적어도 10년이란 교육기간 내에 적어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쵸? 그런데 내 머릿속에 남아있잖아. 이게 뭔지 정의할 수 없겠어. 이게 뭐에 해당하는지 내가 예시를 들 수 없고 문장으로 만들 수 없겠어. 왜? 이것은 나무니까. 그 이유는 이게 나무기 때문입니다.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비유상 제가 지난 영상 첫 번째 슬라이드가 뭐였죠? 숲과 나무였습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뭐가 더 크다고 그랬죠? 큰 그림을 봐라. 큰 그림. 숲이 더 큰 겁니다. 나무는 숲을 구성하는 요소일 뿐 전체 숲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지엽적이고 가지적인 겁니다. 한 나무 안에도 뿌리를 이루는 중요 몸통이 있죠. 트렁크라고 하는데 이 몸통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몸통이 살아있어야지 나무 가지가 새로 날 수가 있겠죠. 나무 가지를 새로 잘라내더라도 나무 가지는 새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대체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몸통을 자라내면 몸통이 자랍니까? 안 자랍니다. 그래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있는 것입니다. 몸통에 해당하고 더 중요한 것이 더 큰 그림, 문장의 오형식이라면 가지에 해당하고 덜 중요하고 대체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팔품사, 바로 element, 구성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딱 잘라 말아서 말씀드리기에는 정말 애매모호하고 저도 아직 영어를 배우는 입장이라 다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발견한 법칙에 의하면 반드시 영어는 차등적으로 중요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항상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있고요. 그리고 먼저 배워야 되고 더 나중에 배워야 되는 게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처럼 자 중학교 1학년 딱 시작했다. 이번에 명사부터 배워서 연말까지 이걸 배울 거야. 시작 해서 마라톤 경주하듯이 명사부터 배워서 전체까지 배워서 그리고 2학년 때 가면 또 똑같은 걸 또 배웁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달라질까요? 아니요. 똑같아요. 중요도에서 가르치기도 하지만 이 중요도에 있어서 역학관계를 설명하지 않고 그런 것을 빼놓고 왜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 이들 사이는 어떤 역학적 관계가 중요하고 어떤 얽힌 관계가 존재하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지 않고 그냥 나열식으로 배운다면 서술형에 그치죠. 그러면 까먹죠. 까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5초 안에 팔품사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문장의 오형식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배웠습니다. 이 안에 5가지 포맷이라고 있는데 영문법에는 오직 5가지 포맷밖에 없습니다. 영문법의 원리와 그리고 근원은 바로 문장을 만드는 것이고요. 문장의 정의는 마침표를 찍는 것이고요. 이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는 SV라고 하는 필수 구성 요소가 필요하다. 그 안에서 차이점은 자동사와 타동사 등등이 있다. 그리고 이것들을 구성하는 것은 SVOC 4가지 구성 요소 자리다. 여기까지가 포인트 1, 2, 3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지 않으셨다면 한번 그 영상을 한번 다시 보세요. 이게 바로 문장의 오형식의 전부입니다. 이 이상 말을 할 수도 없고 더 말을 한다면 사입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하고요. 그런 책이 있다면 저한테 한번 연락 주셔서 보여주세요.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영문법을 배우는데 몇 년의 시간이 걸릴까?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3개월이면 된다. 3개월짜리를 왜 우리들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까지 총 10년을 우리는 배울까요? 왜 배울까요? 왜? 영어니까, 외국어니까, 까먹으니까. 그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각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백본을 배우고 원리를 이해하는 데는 고작 3개월이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교육 수준이 어떻든 간에 가장 보편적이고 타당하면서 공통되는 핵심 백본은 공통이거든요. 척추를 가지지 않은 동물을 척추동물이라고 부르지 않죠. 척추동물에게 공통점은 척추가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문법이 바로 우리 척추동물의 척추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지위가 높고 낮든 당신의 지식의 수준이 높든 낮든 더 배웠든 더 늦게 배웠든 덜 배웠든 더 많이 배웠든 상관없습니다. 문법을 거치지 않는 자는 절대로 영어 정복이 이룰 수 없고요. 문법을 경시하는 사람들은 영어 정복이 절대 이룰 수 없고 마찬가지로 문법 자체가 곧 영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왜? 단어라는 살을 나중에 입히면 그게 바로 문장이 되고 말이 되거든요. 단어는 개개인 역량에 따라서 그냥 시간 날 때 화장실에서 외우시든 지하철에서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백본의 원리를 먼저 깨우쳐야죠.
이 100번이 없으면 모래성과 같죠. 사상누각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의 오형식의 5가지 형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게 바로 3차원 입체 영상이었습니다. 내가 이 미로를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는지가 바로 5가지 포맷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헤레본을 익히셨다면 나머지 이 SVOC라고 하는 4가지 포맷 안에 들어가는 자리 4가지에다가 어떤 요소들이 이 자리들에 각각 들어가는지만 알게 되신다면 영어가 비로소 살아서 여러분께 다가갈 겁니다. 그때 이미 레벨업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계속 계속 연습이 수반된다면 영어 정복이 정말 꿈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문법 체계 자체를 독해본 헤레본이라고 합니다. 한글의 헤레본이 있듯이 창제 원리가 담겨 있고 어떤 뜻으로 쓰여졌고 어떤 인문학적 소양을 담고 이 말이 창제되었고 어떤 원리로 쓰여졌는지 그게 한글 헤레본에 담겨 있듯이 지금 제가 알려드린 영문법도 저는 감히 영어 헤레본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보더라도 어떤 강사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묻더라도 자신 있게 얘기할 자신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내용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이 간단한 원리 안에서 여러분들은 각자의 철학을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 팔품사를 가지고 어떻게 가지고 놀 것인가? 문장 안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는 각자의 지식 수준과 알매 정도 그리고 내가 원하고 내 직업에 따라서 아니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영어를 쓸 것인가에 따라서 분명히 좀 더 고급스러운 문장, 덜 고급스러운 문장 뭐 그렇게 나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걸 배운 다음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문장을 문법적으로 옳게 correct하게 구성하는 데는 제가 알려드리는 이 정도 정보만 가지면 여러분들 정말 문장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죠. 자, 팔품사가 5초 안에 다 나오지 않으면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영상을 꼭 보라고 그리고 영어를 정복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이 10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서론이 길었다는 이유는 제가 지금 이 팔품사를 여러분 앞에 눈앞에 띄워놨습니다.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읽어보세요. 대명사, 명사, 동사, 감탄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여러분들께 이 중에 하나라도 unfamiliar,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친숙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를 졸업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최소 6년의 영어를 배웠다는 뜻인데 최소 6년을 영어를 배우면서 학교에서 영어 선생님이 수업 없는 시간에 영어를 잤다고 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들 중에서 하나라도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우선 더 기초로 하시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십니다. 그 경우를 제외하고라면 이 8가지 말 중에 그래 한 번씩은 들어왔네 하시면 지금 제 강의를 들을 자격이 되십니다. 가보죠. 제가 이번 시간에는 반드시 여러분 머릿속에 이 팔품사를 각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릴게요. 어떻게 해요? 제가 USB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 USB를 여러분 머리에 씹어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할까요? 제 방법은 간단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10년 이상 영어 공부해도 팔품사를 한 번에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서술형으로 이것을 대한민국에서 교육받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영문법 자체가 그랬습니다. 중요도가 없어요. 일본이 가르치는 영문법 자체는 메이지 유신에서 독해 위주의 영문법이었기 때문에 독해만 잘하면 되지 이것 자체가 가진 의미의 깊은적 고찰 그러니까 성찰의 의미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명사가 말하는 거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모든 거야. 이름 명사잖아. 그래. 그러니까 에펠탑, 김현석, 반영은, 한은 이런 사람 이름이라든지 톰, 철수, 레드빈, 이렇게 나열할 수 있는 모든 이름에 해당하는 것들이 바로 명사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생각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명사가 문장 안에서 어떻게 살아 숨쉬어만 하는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어떤 것에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쵸? 가령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감히 도식된 표로 여러분들께 익히게 해드릴 겁니다.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자, 가계도라고 저는 감히 이걸 얘기하는데요. 자, 팔품사 가계도라고 저는 이름 붙였습니다. 가계도가 뭐죠? Family Tree입니다. 자, 엄마 아빠가 있고 자식이 있고 그 다음 자식들이 또 있습니다. 제가 만든 이 이야기는 간단하게 3세대가 등장합니다. 3세대, 바로 1세대, 엄마 아빠 세대죠. 그리고 첫 번째 자녀 세대, 그리고 두 번째 자녀 세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대를 부모 세대, 즉 첫 번째 first generation. 엄마 부모 세대라고 이름 붙이고 두 번째는 second generation. 첫 번째 자녀 세대. 그리고 세 번째를 third generation. 3세대라고 제가 이름 붙였습니다. 자, 이 도식을 보시면 먼저 제가 중간에 선을 하나 긋겠습니다.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왜 그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모든 것에 힌트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대칭이 있습니다. 쌍이 있죠. 남녀가 있듯이요.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죠. 수컷이 있으면 암컷이 있습니다. 동물에게는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남성성만을 가진 것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생물이 존재할 수 없고 번식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성이 존재하는 것들은 또 여성성이 존재하는 것들의 의미가 있겠지만 또 그 인류를 번화시킬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의 이 팔품사 안에도요, 이 언어 안에도 인문학이다 보니까 남자의 성질을 가지는 것과 여자의 성질을 가지는 것들로 나눠져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로 나눠놨습니다. 자, 생물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가계도 할 때 배우셨던 것 같은데요. 제가 직업이 의사다 보니까 제가 이런 좀 과학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과학에서, 생물에서 남자는 네모로 표시하고요. 여자는 동그라미로 표시합니다. 남자는 네모로 표시하고요. 여자는 동그라미로 표시합니다. 남자는 네모로 표시하고 여자는 동그라미고요. 남자는 네모로 표시하고 여자는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갈린 겁니다. 이쪽은 남자고요. 이쪽은 여자입니다. 우와, 무슨 이런 설명이 있지? 사입인가? 끝까지 더 들어보십시오. 자, 제가 만든 이 이야기 안에는 8가지 가족의 구성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 구성원들이 왜 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왜 이런 호칭으로 불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보죠. 명사라고 하는 남자와 그리고 동사라고 하는 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연애를 통해서 결혼을 하겠죠. 알콩달콩하게 막 장난치다가 연애를 거쳐서 우리 결혼하자. 결혼합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각각 문제가 있었습니다. 명사와 동사는 정말 정상적인 애였는데요. 정말 정상적이란 말이 좀 웃기긴 한데 정말 평범한 그런 애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에겐 각자 아직 장가와 시집을 가지 않은 남동생 대명사와 그리고 여자의 여동생 이목격에 해당하는 감탄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에 같이 돈이 없다 보니까 이들 대명사랑 감탄사는 아직 독립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집 장가 갈 때까지는 우리랑 같이 살자 확대 가족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 4명이 첫 번째 세대 부모 세대를 이루면서 같이 살게 됩니다. 자, 뭐라고요? 같이 살게 되는 거죠. 자, 명사는 남자 즉 아빠고요. 그리고 동사는 여자 즉 엄마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대명사는 아빠의 남동생 뭐죠? 삼촌. 그리고 동사는요, 엄마 여동생 이모라고 합시다. 제가 아빠, 엄마, 삼촌, 이모라고 했던 이 말 뜻 자체가 뭐죠? 이미 아이들이 태어날 걸 암시하고 제가 먼저 호칭을 이렇게 붙인 겁니다. 이제 자녀들이 태어날 겁니다. 자, 그래서 명사와 동사가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들에게는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들의 아이는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이란성 쌍둥이 오빠인 형용사와 그리고 이란성 쌍둥이의 여자 동생 부사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나서 또다시 명사와 동사가 금슬이 너무 좋았는지 또다시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엄마인 동사가. 그랬을 때 또다시 이란성 쌍둥이의 오빠인 전치사와 그 중에 또 이란성 쌍둥이 여동생인 접속사가 태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하고 다시 그어볼게요. 잘 보세요. 명사와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까지가 바로 가족입니다. 여러분 제가 맞습니까? 혈연관계로 이루어진 가족입니다. 핏줄로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이 원리를 깨우치셔야 됩니다. 영어가 절대로 동등하지 않습니다. 가족과 남이 따로 있어요. 왜? 시집 장가 가면 남이거든. 대명사와 감탄사는 각자 가정을 꾸리게 될 겁니다. 남이 될 거죠. 그렇지만 아빠와 엄마라고 하는 이 중심축 사이에서 아이들은 결국 태어나게 되고 이들이 바로 직계가족이 되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직계가족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걸 넘어서서 이걸 설명하고 넘어가기 전에 하나 추가해보죠. 자, 대명사와 감탄사가 있다고 했는데 그리고 명사와 동사가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가계도에서 제가 뭐가 보이시나요? 1세대, 2세대, 3세대
제가 왜 이들을 1세대, 2세대, 3세대라고 구분해 놨을까요? 대명사, 명사, 동사, 감탄사를 부모 세대, 그 다음 형용사, 부사를 두 번째, 전치사, 속사를 마지막 세대라고 규정 지은 이유가 뭘까요? 제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중요도입니다. 자, 조금 지워보죠. 자, 지워보겠습니다. 익히셨죠? 자, 지워보겠습니다. 지우고 제가 새로 설명해 볼게요. 자, 이들에게 존재하는 역학관계 첫 번째 뭘까요? 이들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두 번째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장 덜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전치사, 접속사? 접속사나 많이 배우는데?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 정말 많던데, 대시든 뭐 많던데, 그게 덜 중요하다고? 맞습니다. 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중요하다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단어 중에서 접속사, 내가 영어를 어설프게 좀 압니다. 내가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 영어 검증을 받았을 때 중고급이다. 이걸 바로 threshold, 그러니까 역치에 해당하는 레벨이라고 흔히 표현하는데 아직 고급은 되기에는 민망한 수준이고 중급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실력이 좋아. 이런 사람들을 중고급으로 딱 묶어놨거든요. 학원이나 모든 시스템 자체가 영어 레벨에서. 중고급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접속사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복문으로 얘기하지. 복문 뭐라고 할까요? and나 but, also 같은 등위 접속사로 얘기하지. 나는 굉장히 복잡한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어. I like the apple that I bought yesterday from the market. 이렇게 마트로부터 내가 구매한 그 사과를 내가 존재한다. 대절을 썼네. 접속사 중에서 와, 형용사절을 쓴 거구나. 와, 대단하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자부심을 느끼는 단계가 바로 중고급자 단계입니다. 이들이 아직 고급이 되지 못하는 이유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 세 가지 문법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인데 어쨌든 그건 후에 제가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이건 깊은 단계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제 말이 어색하게 들릴 겁니다. 야, 접속사 엄청 중요해. 접속사 안 들어가는 말 없어. 근데 이게 왜 덜 중요하대? 이 사람 사입이 아니야? 저는 그런 식으로 중요도를 매기지 않습니다. 중요도는 문장에서 위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문장에서 이 안에서 내가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지. 영어는 상인의 언어죠. 바로 영어의 조상, 즉 서양인의 조상이 영어를 썼다면, 알파벳을 쓰는 조상이라면 이 서양인들의 조상은 바로 크레타 섬에 살던 중개무역을 하던 상인이었습니다. 상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제일 중요한 말은 비용 시간 대비 효율적으로 물건을 팔고 살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이문이 남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효율성입니다. 뼛속까지 서양인들의 효율성을 따집니다. 내가 비용을 이만큼 투자했는데, 시간이 이만큼 투자했는데 겨우 효율이 이것밖에 나지 않는다면 절대로 상인의 감각에서 뛰어난 장사꾼이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인의 말, 즉 영어는요, 중요 순서대로 말합니다. 왜? 시간이 없거든. 시간이 없는데 상대를 빨리 이해시켜야 돼. 그래서 빨리 물건을 팔아치워야 돼. 그러면 한국어처럼, 자, 내가 어제 잠을 잤는데 말이야. 꿈을 꿨는데 꿈에 용이 나오더니 용이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날아갔더니 한 5분 정도 날다가 여의주를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말이 길어지죠. 언어는 길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뷰티입니다. 언어의 미학인데 수준이 높아지면 누구나 길게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동양의 언어는 농경사회다 보니까 시간이 많아요. 하루 종일 시간이 많아. 농사를 지금 4계절 내내 짓거든. 그러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감나라 배나라 축제도 벌이고, 옆집에 쌀이 몇 개 있는지, 몇 가마 있는지,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애는 뭐 하는지, 애가 지난밤에 울었는지 어땠는지 다 안단 말이죠. 담벼락 낮게. 이게 농경 문화예요. 그래, 좀처럼 이사도 가지 않아. 왜?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서양인들은 상인이다 보니까 빨리 물건 팔아치고 이동을 해야 돼. 유목민족하고 비슷한 거죠. 이동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어서 효율적으로 내 행위를 빨리빨리 개정하고 자리를 바꿔가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문장이 SV로 시작한다 그랬죠. 중요한 SV, 즉 주인공과 그리고 이 주인공 행위를 설명하는 동사를 먼저 말합니다. 뭐죠? 바로 아빠와 엄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이 되는 S가 뭐죠? 바로 명사거든. 이 V는 뭐죠? 동사거든. 그러니까 1형식부터 5형식까지가 전부 뭘로 시작했죠? 공통점 발견했죠?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뭘로 시작했다? SV로 시작한다. 지난주 제가 설명드렸던 첫 번째 영상의 포인트 1 뭐였죠? SV로 시작한다는 거. 이것이 영어 문법의 백본을 가르는 가장 핵심 문법의 제1요소입니다. 모든 영문법을 강의하는 학원 선생님, 학교 강사,
저 감히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이 이론을 먼저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문장의 오형식의 뼈대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해서 beauty of the five format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어설프게 가르치게 된다면 절대로 그분은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 결국 미래 속에 한 명을 더 집어넣는 거에 그치지 않아요. 자, 이 SV의 원리를 알면 영어가 보이거든요. 70%라고 그랬죠. 70%. 이 70%를 잡지 못하면 결국 DMR을 할 수가 없어. 이 DMR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SV에서 끝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아빠와 엄마를 배우는 겁니다. 아빠와 엄마가 SV입니다. 간단하게. 자, SV가 되는 것들이 맨 먼저 위치해야 되는 게 세상 이치 아니겠습니까? 접속사, 전치사. 아닙니다. 이들이 먼저 위치하는 게 아닙니다. 뒤에 가면 접속사가 위치하기도 하지만 그건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중요도 위치에서는 이들이 먼저 위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들을 맨 먼저 해놓은 거고 이들에게 해당하는 이 자식들이 이렇게 두 번 이란성 쌍둥이로 묶이게 된 거를 제가 이어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더 빠르게 이제 각가지 요소에 대해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8분에서는 첫 번째 시간이니까 이거 아마 다음 시간에 제가 한 번 더 해야 될 거예요. 왜냐 굉장히 복잡한 도표다 보니까 한 번 더 해서 두 번 시간 안에 익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아빠인 명사와 그리고 엄마인 동사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이란성 쌍둥이 형용사와 부사를 낳았고 또 금슬이 좋아서 이란성 쌍둥이 전치사와 접속사를 낳았습니다. 이들에겐 각각 시집 장가를 안 간 그리고 삼촌 대명사와 그리고 시집을 안 간 감탄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오손도손 살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넘어가 보죠. 자, 명사부터요. 그러면 이 아빠라고 하는 명사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봅시다. 이들이 어떤 역학적 관계를 가지는지 지금부터 설명할 겁니다. 동사 엄마. 자, 아빠와 엄마가 주인공입니다. 왜 S와 V니까요. 제가 답을 얘기했네요. 명사는 무슨 뜻일까요? 이게 바로 이름 명자입니다. 세상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모든 것이 명사입니다. 자, 뭐 축구공, 집, 안경, 책상, 마이크, 컵, 음료수 전부 다 이름을 붙이실 수 있죠. 사람 이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뉴욕, 도시 이름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이름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인공, 문장에서 주인공 뭐? 슈퍼맨의 슈퍼 아닙니다. 뭐죠? subject 할 때 주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문장을 시작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명사한테 있거든요. 자, 명사는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더 얘기해보죠. 아빠가 가정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알면 명사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죠? 아버지, 나가서 돈 벌어 오죠. 엄마 뭐합니까? 집에서 살림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지극히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굳이 이 얘기를 꺼내서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50년, 100년 전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런 얘기를 좀 꺼내겠습니다. 자, 그 비유를 드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조선시대 아빠들은 어땠나요? 유교의 영향을 받았죠. 우린 유교 문화입니다. 유교 문화에서 제일 큰 어른은 가정 안에서는 아버지고요. 밖에서는 스승이고요. 마을로는 뭐 이장, 동장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여성들은 지위가 상대적으로 어땠나요? 안으로 돌았죠. 그렇죠? 바깥에서 일을 하기보다는 안쪽 살림을 맡았습니다. 살림살이하고 요리하고 빨래하고 그리고 자식들을 잘 교육시키고 기르면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팔품사 안에서 역할이 명사와 동사 역할이 정확히 그렇게 갈립니다. 자, 가중치를 더 보는 겁니다. 명사가 아빠가 밖에서 돈을 벌어 옵니다. 엄마의 등살에 못 이겼든지 간에 어쨌든 돈을 벌어 와야 됩니다. 이 돈을 번다는 행위는 옛날에 구석기 신석기 시대 맘모스 사냥을 하던 그때로 되돌아가도 똑같습니다. 동굴에서 엄마는 뭐 하고 있죠? 맹수로부터 우리 엄마 아빠가 당신의 남편이 맘모스를 사냥해 올 동안 비가 오든 뭐 하든 동굴에서 벽화 그리면서 자녀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젖을 물리겠죠. 그렇죠? 젖을 물리면서 맹수로부터 동굴 안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가정을 꾸려나갑니다. 자, 맘모스를 사냥해 왔습니다. 사냥해 오는 것 자체가 돈을 버는다는 행위죠. 현대로 오면 월급을 받아오는 행위겠죠. 자, 아빠가 하는 행위는 간단합니다. 바깥에서 돈을 벌어와야 됩니다.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확장형입니다. 내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서 상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점점 계층이 늘어나는 거죠. 사람 이름에서부터 땅으로부터 그리고 또 자연 모든 것이 삼라만상에 다 이름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미가 확장을 길을 걷습니다. 이게 바로 명사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다양한 루트가 나오죠. 자, 그래서 영문법에서는 명사하면 그까지 5가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구시대적인 영어 발상이긴 한데 제가 굳이 이거를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배웠으니까 안 쓸 이유는 없거든요. 이미 아는 거니까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명사는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세상 이름 붙일 수 있는 5가지 합의 품목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바로 뭐라고 하느냐?
보집 고추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보집 고추물. 자, 보통명사, 집합명사, 고유명사, 추상명사, 물질명사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문법책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받아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도식화를 시켜서 명사라고 이렇게 알면 돼 라고 하시면 다음에 이 영상이 끝난 다음에 한번 명사 파트를 펴보십시오.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명사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위 품목 카테고리를 보시면 보집 고추물. 자, 셀 수 있는 것, 셀 수 없는 것으로 나누는 겁니다. 셀 수 있는 것, 셀 수 없는 것, 고추물. 보통명사와 집합명사는 셀 수가 있습니다. 셀 수가 있으니까 또는 on이 붙을 수 있고요. 이들은 셀 수 없으니까 와 on 같은 관사가 붙을 수가 없죠. 근데 더라고 하는 정관사는 공통으로 붙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문법책에 나옵니다. 제가 나중에 해드리겠지만 다음 시간에 해드릴 예정이지만 굳이 이것들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이들이 가진 역학적인 함의를 집약적으로 이해하시고 머릿속에 넣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쏟는 겁니다. 안에 보집 고추물이 들어가 있다는 하위적으로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되는 것들입니다. 자, 넘어가죠. 명사는 이렇게 보집 고추물이 있다.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넘어갑니다. 자, 명사가 집을 비웁니다. 자, 아빠가 맘모스 사냥을 갔는데 사냥을 갔다가 아마 늑대한테 먹혀 죽었나 봅니다. 좀 잔인하죠? 동화인데. 아니면 맘모스에 밟혀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반인류적이지만 한 10,000년 전에는 이렇게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문명이 싹 트기 전에는 바로 옆 동네에 살던, 바로 옆 동굴에 살던 삼촌이 형님네 가정을 건사시켜야 되겠죠. 아니면 굶어 죽으니까. 여성들은 도끼와 창으로 사냥하는 법을 몰라. 그리고 이 형이 낳은 자식들이 굶어 죽을 지경인데 삼촌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형의 가족들을 거둡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신한다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대신할 대자거든요. 자, 명사를 대신한다. 즉 아빠를 대신한다고 해서 이가 바로 말 그대로 삼촌이 되는 겁니다. 자, 간단하죠. 아빠가 집을 비웠어. 병고를 당했거나 외출을 했거나 어쨌든 명사가 쓰일 수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뭘까요? 영어에서 쓰일 수 있는 대명사가 꼭 쓰여야만 되는 경우가 뭘까요? 바로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복. 자, 반복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것도 반복이지만 반복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왜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감탄사 대명사가 쓰이는지요? 자, 여기 제가 지금 말한 그대로 이 말 안에 함의가 담겨 있습니다. 명사를 대신하는, 즉 아빠를 대신하는 건 삼촌이라고 했는데, 자, 첫 번째 문장 나갑니다. I like apple. 자,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 사과를 좋아한다고 첫 번째 문장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The apples are delicious. 자, 사과는 맛있다. 이렇게 두 번째 문장을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들으시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나열되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문법적으로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비록 여러분들을 보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도 저를 못 보시겠지만 인터랙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답 한 번만 해보십시오. 맞는 문장일까요? 틀린 문장일까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가 답입니다. 이것은 무엇에 따라 갈리느냐? 그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만약에 이 학생이 중학교 수준의 영어라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이상의 수준이라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더 옳지 싶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대명사라고 하는 이 문법 8요소에 해당하는 품사가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죄송합니다. 잠깐 상인의 마인드로 잠깐 돌아가 보죠. 상인의 관점에 있어서는 지극히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아까 다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반복을 하지 않을게요. 농경사회와 다르게 상인들은 물건을 빨리 팔아치워야 되고 저장된 공간 안에 있는 물건을 빨리 팔아치워야 되는 게, 그리고 또 다른 거래처를 트거나 이동을 해야 되는 게 그들의 숙명입니다. 물건이 오래 저장돼 있거나 물건이 너무 크거나 부피가 크면 빨리 팔아치워야 되겠죠. 그쵸? 바로 그게 그겁니다. 명사, 예를 들어보죠. 자, 제가 만약에 에펠탑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칩시다. Eiffel Tower라고 발음하는 건데요. Eiffel Tower라고 했습니다. I've been to Eiffel Tower last year. 내가 지난 해에 에펠탑에 간 적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문장으로 The Eiffel Tower was beautiful. 은 아름다웠다. 에펠탑은 아름다웠다. 이렇게 쓴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고급스럽지 못한 문장을 썼을 뿐더러 문장을 듣는 이로 하여금 이 사람은 과연 문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원어민에게 심어주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명사라고 하는 것들은 지극히 상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인들은 반복을 싫어하거든요. 왜? 내가 반복을 하게 되면 똑같은 아이펠타워라고 하면 아이펠타워의 스펠링이 몇 자일까요? 제가 지금 세워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스펠링이 길죠. 쓰는데 시간이 걸려. 적어도 1초, 2초 오래 걸려요. 그런데 이 상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 반복을 싫어하기 때문에 더 줄여서 말할 수 있는 법을 찾거든요. 그게 바로 축약이고 생략입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축약, 생략, 반복의 회피 이런 것들이 문법으로 많이 나옵니다. 왜? 이들의 조상이 누구다? 상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숫자도 막막 생략하거든요. 특히 0 같은 거, 의미 없는 0은 다 생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서양의 학문, 수학과학 자체도 다 철학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다 상인의 관점에서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 축약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명사가 아이펠타워라고 했으면 그 다음 문장에서 절대 아이펠타워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당신의 수준이 공무원 이상의 영어, 편입 영어 또는 토플이나 IELTS나 이런 수준의 영어를 준비하신다면 절대로 대명사를 쓰셔야지 되지 명사를 반복해서 쓰시는 버릇이 있다면 버리셔야 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명사만 있지 대명사는 왜 있습니까? 필요 없지. 그쵸? 필요 없는 것들을 팔품사로 영문법책에 서양인들이 문법 요소로 구성시켜 놓지는 않았거든요. 이게 존재한다는 뜻은 써야 된다는 뜻이고 이걸 쓰지 않으면 감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토플이나 이런 게 스피킹에서 그 채점 요소 중에 하나예요. 대명사를 적절하게 썼는가. 대명사를 명사를 쓰는 데 있어서 적절하게 쓰지 않았다면 감점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토플이나 이런 스피킹 영역에서 분명히 감점 요소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엄연하게 문법을 적용한다면 분명히 틀린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쓴 문장 이겁니다. I've been to Eiffel Tower last year. 내가 지난해 Eiffel Tower 갔는데 it was beautiful 이라고 해야 됩니다. 왜? it이 뭐죠? it. 사람은 he, she, they로 봤고요. 사람이 아닌 거 비사물. 그러니까 비사람. 즉 사물은 전부 다 it으로 봤습니다. it이나 they로 봤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바로 인칭 대명사라고 하죠. 그래서 it으로 봤습니다. 자, 이런 요소들이 바로 대명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아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능적으로 it is beautiful, it was beautiful 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그런데 왜 it을 썼는지는 이야기를 선택 못 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내 수준이 중고급 이상이 되지 않으셨다면 이게 맞는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느낌은 있어. 아리까하지만 이게 맞다는 건 알아. 본능적으로. 그냥 설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대명사와 명사의 역학관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이 한글 안에 다 나와 있어요. 명사를 대신한다. 대신하니까 대신하는 상황이 오면 써줘야 됩니다. 왜? 그들의 조상은 상인이니까. 상인들은 지극하게 반복을 싫어하고 반복을 하는 것 자체가 효율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왜? 스펠링이 길다고 쳐봐. 그러면 그 스펠링을 다 써내려가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비용 시간 대비 노력 효율 대비 성과가 적게 나온다면 보세요. 아이펠타워가 긴 단어입니까? 이 긴 단어입니까? it은 it라는 스펠링 두 개를 쓸 수 있지만 아이펠타워는 몇 자가 들어가죠? 10자가 넘게 들어가요. 그쵸? 그 10자가 넘게 들어가는 스펠링을 고작 두 단어로 바꿀 수 있는데 굳이 안 바꿀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대명사들은 전부 다 짧은 겁니다. he, 두 단어죠. 두 스펠링이죠. she, 3개. they, 4개죠. it, 2개죠. 보십시오. 대명사들은 다 이렇게 작습니다. 작죠. 스펠링 자체가 작아요. 왜? 대신해야 되는 것 자체가 머리가 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거든. 상인의 관점에서 맞아요? 틀려요? 틀리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대명사의 숙명입니다. 대명사는 짧고 간결해야 됩니다. 짧고 간결하니까 짧고 간결한 그 위치에 쓰여줘야만 합니다. 쓰여지지 않고 그럴 때는 김주수님의 꽃처럼 내가 너한테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꽃이 아니죠. 맞습니다. 나한테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어를 배우는 사람에게 있어서 대명사를 얘기하면서 대명사를 쓰지 않는다? 그러면 대명사를 이해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8개 중에서 제1세대에 해당하는 이 주요 요소를 하나를 통째로 날려버리는 거와 똑같아요. 그럼 영어 분명히 못하시게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3점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 다음, 자, 다시 조금만 더 얘기해보죠. 자, 아빠가 없을 때 삼촌이 돈을 벌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빠에 해당합니다. 아빠와 삼촌이 돈을 벌어오는 가장의 위치입니다. 자, 가장이 맘모스고기를 사냥해 왔어. 아빠든지 삼촌이든지 사냥해 왔어. 주인이 되는 거죠. 주인이 되는 것들이 이제 문장의 시작을 하면 이 주어가 되는 이 문장에다가 양념을 치고 이 주어를 어떻게 요리할까요? 이 주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양념을 뿌리는 것들이 바로 동사, 엄마입니다. 엄마가 뭐 하죠? 살림을 하죠. 구시대적 발상이긴 하지만 엄마가 바로 빨래를 하고요. 애들 음식을 차려주고요. 그리고 애들 학원 숙제를 봐주고
애들의 가정 지도를 합니다. 그쵸? 옛날엔 그랬다고 칩시다. 엄마가 하는 행위 자체가 가정을 굴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엄마가 하는 그 모든 행위 자체가 가정을 굴리는 겁니다. 아빠가 하는 거라곤 제가 폄훼해서 죄송합니다. 가장이 있으시다면 죄송하고요. 돈을 벌어다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뭐야? 방금 아까 네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어? 주어가 된다며. 주인공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맞아요. 부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돈으로 뭐 할 건데? 돈이 있으면 뭐예요? 비록 우리 현대에서 사용하는 실물 화폐는 돈이지만 돈이 종이 쪼가리죠. 음식이 아니에요. 아직. 먹을 수 있나요?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데 의식주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없어. 돈은 그냥 종입니다. 저는 지금 물리적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옛날에 맘모스는 음식이었지만 어쨌든 돈입니다. 돈으로 뭘 해야 돼? 화폐 경제에서는. 엄마가 장을 봐야죠. 그쵸? 엄마가 차 타고 나서 장을 봐야지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올 겁니다. 남편이 먹고 싶은 거, 자녀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사와야 돼. 사와서 집에서 또 뭐 해? 요리를 해야지. 가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장 본 것을 저녁을 차려야지. 저녁 살려면 식탁도 필요하고 의자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플레이팅 할 그 플레이트도 필요합니다. 접시도 필요하죠. 그쵸? 그리고 숟가락 젓가락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걸 누가 준비해? 엄마가 준비하는 거거든. 엄마의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분이시라면 엄마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어머니들이 얼마나 희생이 많으신지 몰라요. 지금 영어 공부를 하면도 마찬가지예요. 동사를 제가 굳이 이 엄마의 비유에 놓은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제가 영어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과거에 10몇 년 전에 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는 10몇 년 전에 만든 거거든요. 동사라는 존재는 정말 우리 엄마와 같다. 정말. 엄마는 슈퍼우먼이었거든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내가 필요할 때 가장 있어주는 존재. 바로 이 팔품사 안에서 정확히 동사가 그런 존재입니다. 완벽한 존재에 가깝죠. 엄마가 없으면 영어는 굴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문장의 오형식 보면 SV로 다 시작하죠. V. 그리고 제가 말미에 뭐라고 얘기했죠? 영어는 동사 중심주의라고 하는 단어를, 키워드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동사를 알면 영어가 보입니다. 왜?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는 아빠인 S, 아빠나 삼촌이 위치하고 뒤쪽에는 O와 C, O 또는 C가 위치한다라고 얘기했죠. 이게 영어의 큰 뿌리입니다. 이것만 알면 영어의 모든 그 산술적인 원리가 보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영어로부터 영원히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자, 이 동사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 일이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동사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분이라면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아니면 제 유튜브 영상 안에 동사 파트가 있거든요. 동사 파트를 한번 그냥 정말 못 만든 영상인데 그냥 다 떼시고 영상만 한번 들어보세요. 듣는다 생각하시고 라디오 듣는다 생각하시고 거기 뭐 자세히 나오지만 좀 더 간결하게 얘기하자면 이 동사의 한자를 먼저 좀 풀이해보죠. 이제 한자 풀이 시간이니까. 동사 엄마입니다. 엄마의 한자 풀이. 이 동자가 무슨 동자일까요? 움직일 동자입니다. 자, 움직일 동자. 이게 뭘 말하는 거죠? 말 그대로 동사 움직이는 겁니다. 동작을 말해준다는 소리예요. 먹는다, 달린다, 마신다, 잔다, 눕는다, 시청한다. 그쵸? 쉰다, 공부한다. 전부 다. 이 동작을 설명해주는 그 모든 것들이 동사입니다. 그쵸? 그리고 영어적인 개념에서 보면 동작뿐만 아니라 상태도 설명해 줍니다. 내가 안다, know 같은 거, believe, 믿는다. 이거 상태죠. 내가 알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상태, believe라는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게 영어의 동사는 그래서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동사에는 구분이 세 가지가 있어요. 더 크게 나가면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있고요. 자, 제가 적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을 조금 더 천천히 해야 되겠다. 어려운 부분이니까.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분류는 자동사와 타동사가 있습니다. 자동사와 타동사는 지난 시간에 했죠. 문장의 오형식에서. 목적어가 필요한 종자, 즉 남이 필요한 것들은 3, 4, 5형식에 쓰는 동사를 타동사라 그랬고 목적어가 필요 없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동사를 자동사, 즉 1형식과 2형식의 동사를 자동사라고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구분 방법이었다면 두 번째는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를 이해하는 겁니다. 자, 구분은 간단합니다. stop, 이 키워드입니다. 멈춰봐. 동작은 멈출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공부합니다. 지금 저랑 함께 공부하고 있어요. 자, stop studying. 자, 공부 중지해. 그리고 5분 뒤에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 이 동작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철학적 개념이 이겁니다. 내가 달리다, 공부하다, 먹다, 마시다는 잠깐 멈췄다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동작에 담긴 철학적 함의는요, 내가 잠깐 중지했다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동작이라는 말 자체가 영원한 종속적인 끝이 아니에요. 만약에 스탑이라고 얘기했을 때 끝이 아니라고. 굉장히 일시적인 정지를 말하는 겁니다. 단어가 그래 세분화돼야 되겠지만 어쨌든요. 그와 반대로 상태 동사는 어떨까요? 스탑이라고 했을 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보자. 자, 상태라는 말을 제가 대표적으로 know라고 항상 학생들에게 얘기하는데 알다예요. 알다. 알다 또는 안다. I know you. 나 안다. stop 해보세요. stop knowing you.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의미를 생각해 보자고요. 안다는 거를 여러분들 5분 동안 아는 걸 정지했다가 5분 뒤에 다시 아는 걸 다시 재기할 수 있습니까? 공부와 다르게 공부를 한다는 5분 동안 공부하다가 5분 쉴 수 있어. 다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어. 근데 안다는 것 자체가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말하는 동사인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미 들어있는 A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를 이미 알고 있어. 근데 누군가가 야 잠깐만 스탑 해봐. 너 아는 거 잠깐만 스탑 해봐. 그러면 1 더하기 1이 10분 뒤에 물어보면 2가 아닙니까? 아니죠. 여전히 2죠. 그래서 상태 동사는 스탑했을 때 정지할 수 없는 게 바로 상태 동사입니다. 바로 이게 바로 동작과 상태 동사를 구분하는 키워드입니다. 스탑을 붙였을 때 정지할 수 있으면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동작이고요. 스탑을 했을 때 정지할 수 없으면 상태 동사인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부모님 사랑하는데 love죠. love. 사랑한답니다. 사랑한다는 건 동작 동사,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쵸? 상태 동사입니다. 사랑한다는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5분 정지했다가 5분 뒤에 다시 안 사랑할 수 있습니까? 반대로 10분 사랑하다가 10분 안 사랑하고 다시 10분 뒤에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그런 사람 존재하지 않아요. 상태라는 것 자체가 이 철학적으로 보면 내가 이 행위를 했다 하면 이미 내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체득화된 거. 그러니까 이미 내 안에서 굳어진 것들. 그 나의 고정관념이라든지 편협한 거는 상관없어. 이 이론적으로 동사를 나눌 때 동사를 큰 두 무리로 나눌 때는 항상 동사와 상태를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동작 동사에는 ing가 붙는 겁니다. 왜? 동작이니까 I am studying, I am eating. 그쵸? 근데 멈출 수 있어. stop eating. 그쵸? 멈출 수가 있는 거야. 반대로 이거는 ing가 붙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잖아. knowing 들어봤습니까? 문법적으로 쓸 수 있지만 이 뜻이 안 되잖아. loving 안 돼요. believing 안 돼요. 왜? 상태를 말하니까. 이미 안다는 알고 있는 거거든.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중이다라고 굳이 ing를 붙여서 생동감을 풀어넣어 줄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상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위일까요? 굳이 ing라는 스펠링 3개를 더 써서? 아니거든. 그러니까 없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비동사와 일반 동사입니다. 비동사의 예가 뭐죠? 여러분들 제가 잠깐 지울게요. 비동사. 마지막 세 번째 비유입니다. 비동사. 비동사의 함의는 뭘까요? 여러분들 비동사의 정의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에는 비동사가 없어요. 비동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없다는 거죠. 근데 비동사의 정의를 굳이 내리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비동사는요. 뭐뭐이다 또는 뭐뭐 상태에 있다 라고 하면 됩니다. 이다 또는 있답니다. 이게 비동사의 뜻입니다. 자, 바로 상태 동사의 비동사 자체가. 비동사에는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뭐가 있죠? am, are, is라고 하는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I am. 그러니까 이거는 격에 따라서만 달라지죠. He is, she is, they are. 뭐 복수에는 are고요. I am 같은 게 I죠. 1인칭에서는 am이 쓰이고 2인칭, 3인칭에서는 is가 쓰이고 2인칭에서는 are가 쓰인다. 뭐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렇죠? 1인칭, 3인칭, 2인칭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떠나서 여러분들이 비동사에 대해서 내가 비동사가 뭐야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이 뜻을 아는 겁니다. 뭐뭐 상태이다, 상태에 있다 또는 뭐뭐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뜻을 모르면 비동사에 대한 존재 이유를 모르면요 영어에서 굉장히 헷갈리게 돼요. 이런 사람 많이 보셨죠? 나는 말을 하는데 꼭 비동사랑 일반 동사 ing를 같이 써. 이런 거 I am studying. 왜? ing를 꼭 써야 될 것 같거든. 왜? 그냥 I am만 쓰면 안 될 것 같아. 아니 또는 반대로 얘기해보죠. 그냥 study, I study English 해도 되는데 I study English 하면 내가 굉장히 틀린 말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꼭 I am studying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침신착게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비동사의 함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비동사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뭐뭐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이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 동사 중에 하나거든요. 상태 동사. 근데 상태 동사에다 굳이 ing를 붙이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막 얘기했죠. 상태 동사는 ing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이는 거예요. 원래는. 그쵸? 그 존재 자체로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건데 그 뒤에다가 뭐 ing를 붙이면 구차해지는 겁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거를 뭐라고 번역했냐? 진행형이라고 공식을 시켜버린 겁니다. 개뿔도 모르면서. 일본 사람 제가 감히 얘기할게요. 틀렸습니다. 이런 문법 없어요. 영어를 오래 공부해본 사람이라면 알 거예요.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사람 중에서 영문학 석사 이상이나 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라면 제 말에 동의하실 겁니다. 제가 과거에 그런 전공생들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똑같은 말을 해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 때문에 잘못된 영문법이 고차가 돼서 공시가 됐다고. 이게 바로 그 잘못된 예입니다. 그들은 이에 대한 함의가 없었어요. 왜? 비동사를 이해하지 못했거든. 그러니까 be 플러스 ing는 전부 다 진행형이라고 해서 생동감이니까 나는 공부하는 중이야 라고 뭉뚱그려서 전부 다 공시가 시켜버린 겁니다. 이게 맞을까요? 아니요. 틀렸습니다. 제가 나중에 시제 파트에서 또 알려드릴게요. 이게 틀린 영문법이라는 것을요. 아시겠죠?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비동사를 얘기할 때는 MR is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럼 MR is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냐? 나머지 전부가 바로 그 대칭에 서 있는 일반 동사입니다. 일반 동사. 그럼 비동사와 일반 동사, 야, 그 동사의 나머지 세 가지 분류에는 마지막 분류가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그러면 일반 동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비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일반 동사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MR is 그러니까 비동사를 알면 나머지는 일반 동사고요. 그 다음에 동작 동사가 있고 상태 동사가 있다는 거, 그리고 자동사가 있고 타동사가 있다는 것만 알면 동사의 첫 번째 세 가지 뿌리가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세 가지 뿌리, 즉 세 가지 분류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게 되는 겁니다. 동사를 이해하려면 동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 우리 가정 내에서 엄마인지를 아셔야 되고요. 그 엄마가 하는 일은 첫 번째 가정일을 세 가지로 분류한 데서 시작합니다.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 자, 그럼 내가 오늘 뭐 해야 될까? 자, 아침 남편 출근하기 전에 애들 학교 가기 전에 아침 준비해주고 자, 비유를 드릴게요. 아침 준비해주고 동사의 첫 번째 분류입니다. 두 번째 한 다음에 집안 청소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 그리고 내일, 오늘, 은행 업무라든지 내 가정 일을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 놓은 게 바로, 비유를 들자면, 첫 번째 분류, 두 번째 분류, 세 번째 분류, 동사의 분류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마가 하는 일을 세분화 시켜 놓은 거예요. 자, 동사일은 여기서 그치지가 않아요. 너무 많아. 자, 그래서 제가 좀 더 크게 그려볼게요. 엄마가 하는 일은요, 첫 번째는 분류 세 가지입니다. 자, 분류 세 가지 익히셨죠, 방금? 그리고 왼쪽 길로 가고 오른쪽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자, 동사는요, 엄마가 하는 행위는 하나는 진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요 파생 이라고 제가 키워드를 정해드리고 싶어요. 동사는요 진화의 길을 걷습니다. 영어가 얼마나 오래전에 생겼습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생겼죠. 엄청나게 오래전에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 명사와 함께 제일 오래된 영어가 바로 동사입니다. 아마 동사가 더 오래됐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동굴 벽화를 보면 대상이 되는 뭐 사슴이라든지 동물이 있고 동물이 막 뛰어드는 역동적인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이게 바로 동작을 묘사하는 겁니다. 아마 그들에게 언어가 없었던 그 시절부터, 상형문자가 발달했던 그 시절부터, 상형문자에는 두 가지 정보밖에 담기잖아요. SV. 제 말이 맞습니까? SV밖에 없어요. 뭐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SV밖에 없어요. S 뭐죠? 그 동굴 벽화에 적힌 그 그림의 대상이 되는 동물. 사슴이면 사슴. 주인공이 나왔어. 근데 그 사슴이 어떻게 하고 있다? 뛰고 있다. 보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 상형 문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유추하는 겁니다. 그 동굴 벽화를 보고. 그쵸? 이게 언어의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인류의 시작, 언어의 시작.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했는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주인공과 이 동사는 한 쌍이고요. 그래서 부부로 묶어놓은 겁니다. 아빠와 엄마 부부로 묶어놓은 거고, 이 동사의 행위 자체, 행위가 얼마나 방대해지고 파생되었는지를 알면 언어의 뿌리를 알 수 있고, 역으로 가면 뿌리를 알 수 있고, 이걸 계속 아래로까지 계속 끄집어 내리다 보면 응용에 다다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을 알려드리면 첫 번째는 조동사, 시제, 가정법, 일치, 이 순서로 배우시면 됩니다. 제가 글이 너무 날렸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 과거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칠판 글씨 쓴 거 한번 보시고요. 정말 영상은 허접합니다만 어쨌든 내용은 똑같아요. 자,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시죠. 동사,
진화 영역으로 왼쪽으로 가면 이게 1번 루트입니다. 두 가지로 영어가 동사가 이렇게 진화를 하거나 파생을 해요. 첫 번째, 조동사 시제법대일지, 조동사 시제법대일지.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머리에 다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감히 제가 얘기하건데 제가 말하는 이 모든 영상을 만약에 20개면 20개 다 외우시게 되면 문법책 볼 필요 없으십니다. 거의. 문법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독해하는 법들을 제가 이 영상 안에 다 담아낼 자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드린 이 순서대로 영어책을 보신 다음에 영어를 정복할 수가 있어요. 그 책을. 자, 이 순서대로 쓰인 책이 좋은 책입니다. 왜? 이 순서대로 영어가 진화됐다는 근거가 있거든요. 이 순서대로 배워야지 영어가 정복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동사가 진화된 순서 뭐? 세 가지 분리법이 나온 다음에 바로 진화되는 순서로 가야 됩니다. 뭐? 왼쪽으로 가서 조동사 시제법대일지, 조동사 시제법대일지. 저는 이거 학생들한테 100번, 200번씩 하라고 그래요. 정말 입으로 외우지 않으면, 그리고 외우지 않으면 정말로 여러분께 되지 않습니다. 자, 조동사 뭐죠? 말 그대로 내일 더 자세하게 할게요. 보조할 조자, 동사를 보조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제는 뭐죠? 12시제가 있죠. 여러분들이 아는 12시제. 아, 조동사 몇 개가 있지? 대략 한 12개가 있습니다. 대략. 더 많이 있지만 얼추 배워야 될 건 한 12개, 11개에서 12개예요. 시제도 몇 개가 있죠? 12시제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완료 시제 3개, 진행 시제 3개, 그리고 완료 진행 시제 3개. 이렇게 해서 일본 사람이 구분해 놓은 거 12개, 총 3 곱하기 4는 12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법은 또 뭐죠? 가정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정법 플러스 그냥 일반법, 명령법 많죠. 법에는 많습니다. 그냥 직설법이 있고요, 명령법이 있고요, 그리고 가정법이 있습니다. 이게 현실의 영역이라면 이거는 뭐의 영역이죠? 가정의 영역입니다. 조동사가 쓰여야 되는 거죠.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 가정법. 그리고 그 다음 뭐죠? 태를 배워야 됩니다. 서양 사람들은요, 상인이다 보니까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상인의 입장에서는 시소를 기준으로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물건을 파는 상인이야, 동사가 중심에 딱 서 있어. 그럼 이 대상의 반대쪽에 서 있는 누가 중요하다? 대상이 중요하다 그랬죠. 대상이 처음에는 목적어였는데 보어까지 확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O 또는 C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목적어 또는 보어. 그쵸? 그래서 1, 2, 3, 4, 5 형식이 되는데 이게 상인, 주인공이라 봤을 때 보십시오.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대상이 필요한데 이 시소가 의미하는, 그림이 의미하는 이 함의는 뭡니까? 대칭이 된다는 거죠. 대칭. 나와 동등하다는 소리입니다. 동등. 여기에 뭐가 쓰이든 간에 이 둘은 동등해야 됩니다. 가치가 동등해야 된다는 서양 철학입니다. 이게 바로 만인 평등 사상이에요. 서양 철학을 보시면 평등하다가 영어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보고도 뭐라고 하죠? 미국에 사는 애들은 you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빠 뭐라고 해요? you라고 하는 거예요. 할머니 보고 뭐라 하죠? you라고 그러는 겁니다. 웃기죠? 우리 동양에서는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럼 큰일 나죠. 후레자식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할머니, 엄마, 아빠, 그리고 극존칭까지 따로 있습니다. 그쵸? 왜? 우리는 유교 문화니까. 동양의 농경 문화니까 시간이 많거든. 교육받을 시간이 많거든. 상인처럼 날림으로 빡빡빡빡 나가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유교라고 하는 엄청난 사상의 교육을 받았거든. 예절 교육. 옳고 그름에 대한 정확한 교육을 받거든요. 우리 나름대로의. 그쵸? 그러니까 평등보다는 윗사람에 대한 존경, 그리고 아랫사람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 보다는 윗사람에 대한 존경, 존중, 그리고 동등한 사람들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동료의식을 가질 것인가 보다는 윗사람에 대한 존경이 더 많이 가르쳐지는 거죠. 그쵸? 선생과 제자, 그쵸? 그리고 남자와 여자, 그리고 가정 안에서 아빠와 엄마, 그리고 아빠와 자식, 다 다르죠. 이거에 대해 가르치는 게 바로 상강오룡 그런 것들이 아닙니까? 그쵸? 이게 바로 유교란 말이죠. 근데 서양 사상은 어떻다? 그런 거 다 때려치우는 겁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 뭐가 중요해? 나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너. 그래서 1인칭을 I라고 하는 겁니다. 나. 서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나거든요. 나보다 중요한 건 없어, 이 세상에. 왜? 상인에게 있어서, 서양인에 있어서는 실용주의 사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리고 나와 지금 얘기하는 너가 그 다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거 너를 U라고 하는데 U를 바로 2인칭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1인칭이 뭐다? 나. I가 1인칭입니다. 나와 이야기하는 지금 너가 그 다음 중요하니까 너가 2인칭인 겁니다. 그래서 U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면 이 시소 안에 이 서양 철학의 모든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언어학적으로 뿌리를 내린 겁니다. 사람, 사물, 소용없어. 다 똑같아. 이게 사람이든 이게 사물이든 동물이든 상관이 없어. 모든 것들을 평등하게 대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그래서 어떤 얘들이 있냐? 왜 그래 이태를 배워야 되냐? 서양 사람의 언어기 때문이죠. 우리들은 어떻게 하죠? 우리들은 동양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엄마가 지난 마트에 가서 책상을 하나 사왔네. 나 공부하라고.
공부를 하라고 사왔어. 근데 엄마가 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나와봐. 나 너를 위해서 책상 하나 샀어. 너 공부하라고. 말 되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봅시다. 엄마가. 이 책상은 나한테 의해서 사여진 거야. 너를 위해서. 네가 공부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 계신가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어색하죠? 없죠? 우리 동양 문화에서는 수동태가 없어요. 아니 있지만 극히 제한적으로 쓰일 뿐. 그리고 그 꼬리가 거의 남아있지 않죠. 왜? 우리가 배우는 이 말 속에는 그냥 한국말이든지 이 동양의 말 자체는 그냥 명확한 겁니다. 흐려질 때도 있지만 내가 지금 너를 샀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이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거나 그러니까 사람이 사물보다 위에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로. 생각해 보십시오. 책상이 더 존귀할까요? 사람이 더 존귀할까요? 얘기하면 동양 사상에서는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중요한 거야. 사람이니까. 강아지보다 내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쵸? 왜? 내가 너를 사는 거니까. 주종관계가 성립하죠. 이게 바로 동양 사상입니다. 유교 문화예요. 주종관계가 발생하고 더 높고 더 낮은 군신 간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 아빠와 자식 간의 관계가 따로 있는 겁니다. 남녀 간의 차별도 있는 거고요. 남자가 남존여비라도 남자가 더 귀하죠. 옛날 사상으로 치면. 그런 유교 사상이 뿌리 박혀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 언어로 그대로 발전된 겁니다. 그래서 수동태라는 개념이 잘 없어요. 왜? 내가 책상을 구매했으니까 책상은 사물이니까 내가 더 위대하잖아요. 그럼 내가 너를 돈 주고 산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굳이 책상이 더 열등한 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생명도 없고 그냥 부러지면 되는 없어도 되는 이런 존재가 감히 나에 의해서 주어 자리에 위치한다는 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언어 자체에서는. 그래서 한국 언어에는 수동태 자체가 발달하지 않은 거예요. 반면에 서양 사람은 어떻죠? 상인이라고 그랬죠. 상인들은 뭐가 중요한데? 서양인들에게서는 이 아까 그렸던 이 시소 중요하죠. 나와 물물 교환하는 것 자체가 대상이든 사물이든 상관이 없어. 물건을 나한테 사줄 수만 있다면 너는 사물이어도 상관없는 거야. 하늘, 물, 바람, 땅, 불, 지구든지 다 상관이 없어. 그 모든 것들이 주어가 될 수 있고 주어가 될 수 있으면 내가 굳이 목적어에 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사짐을 당해도 되고 네가 날 사도 되고 하여튼 지금 이 말 자체가 뭘 얘기하냐면 수동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말로 얘기하면 한국말로 얘기했으면 I bought the desk. 그 책상 내가 산 거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서양인의 사고방식은 이렇게도 얘기해도 되는 겁니다. The desk was bought by me. 나에 의해서 사여진 거야.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수동태를 할 때는 꼭 써야 되는 수동태 사용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게요. 알았죠? 오늘과 다음 시간은 총론 시간이니까 한번 맛보기만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뭐가 있다?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는 겁니다. 방금 제가 말한 능동태라는 말은 주어가 동사를 능동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까 한국식 표현이 바로 능동태예요. 내가 샀다. 이런 거. 아시겠죠? 내가 샀다. 뭐를 샀는데 책상을. 근데 수동태 입장을 보면 이 대상 자체가 여기 주어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책상이 사여졌다. 동사는 그대로예요. 그리고 S 자리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나에 의해서. 말이 이상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동태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의외로 수동태에 대해서 되게 약하게 쓰십니다. 그리고 수동태를 꼭 사용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사용하지 못하면 이것도 감점 요인이에요. 그런 요소들도 이 강의를 듣는 사람 중에서 혹시 중고급자 이상이 있을 거니까 제가 아울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빠르게 좀 더 시간이 오래됐네요. 자, 제가 아무리 말을 빨리 해도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자, 다음. 자, 마지막. 일치 영역입니다. 자, 일치 영역이 뭘 얘기하냐면 말 그대로 수와 성과 격을 일치시키라는 말입니다. 수, 성격, 일치 세 가지를 일치시키라는 말입니다. 세 가지 일치시켜라. 수는 수, 단수면 단수, 복수면 복수. 이렇게 수를 일치시키라는 거고, 성은 남성이면 남성, 여성이면 여성, 이렇게 성을 일치시키라는 거고, 격은 주격이면 주격, 소유격이면 소유격, 목적격이면 목적격, 그 자리에 격을 맞추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쉬워요. 어쨌든 동사가 태동하게 되면서 조동사, 시제, 법태, 일치 이렇게 5가지 순서로 발달했다는 거.
제가 하나하나 나중에 다 개별, 이제 지금은 총론이고, 개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다 각계 전투할 때 제가 하나씩 다 자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영상으로 모아놓으셨다가 한 번에 딱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한 20시간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전에 만든다고 했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바로 진화. 동사가 첫 번째 루트를 선택합니다. 진화를 통해서 이렇게 발달했다는 거. 동사가 이렇게, 영어가 이렇게, 1000년이면 1000년, 2000년이면 2000년 이렇게 진화를 하면서 이런 순서로 발달했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 길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파생이라고 그랬죠. 파생. 파생은 뭐냐? 파생. 말 그대로 동사 혼자서 이 일을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힘에 붙이는 거야. 힘에 붙이다 보니까 네 명의 아이를 입양하게 됩니다. 이 파생의 이 4명의 입양아들을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영어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4대 준동사. 자, 준동사라는 말이 처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동사가 아니라 동사에 준하는 아이다라고 해서 준동사인데 4대라고 붙은 거는 1, 2, 3, 4 4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이들이 근데 각각 이란성 쌍둥이로 입양이 됩니다. 자, 제 이야기는 뭐든지 다 이란성 쌍둥이로 대성을 이룹니다. 자, 첫 번째 이란성 쌍둥이는요, 바로 투부정사와 동명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현재 분사와 그리고 과거 분사입니다.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요. 자, 너무 시간이 지났으니까 나중에 개론할 때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보시죠. 동사에게 총 몇 개가 있었죠? 3가지 분류법. 자, 3가지 분류법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갔더니 5가지, 오른쪽으로 갔더니 4가지가 있네요. 3 더하기 5 더하기 4는 몇 개? 12개. 자, 동사는 12개를 아시면 됩니다. 아까 명사는 몇 개 했죠? 보집, 고추물 5개 했죠. 자, 대명사 제가 안 해드렸네요. 까먹고 안 해드렸으면 죄송합니다. 대명사에도 명사와 똑같이 아빠는 삼촌하고 똑같아요. 얘들은 형제다 보니까 또 5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인지부의관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부정대명사, 의문대명사, 관계대명사가 바로 이 대명사의 종류입니다. 이게 문법책에 나와 있는 모든 겁니다. 제가 이 지도로 만들어 드리는 이유는 이 순서대로 중요대로 외우면 되니까, 이렇게 공부하면 되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쉬워요. 뭐라고? 명사는 5가지, 5개, 12개. 자, 지금 12개 한 겁니다. 명사는 보직고춤을 5개, 대명사는 인지부의관 5개, 동사는 3가지 분류 플러스 조동사 시대 법태일지 5개 플러스 4대 중동사, 투부정사, 동명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4개를 총 더해서 12개를 배우시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마지막 1세대의 마지막 뭐죠? 자, 이모입니다. 이모. 자, 이모. 자, 이거 다 지웠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지우나? 자, 좀 더 지울게요. 자, 이모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문장 안에서, 이 문법 8폰탄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자, 감탄사를 얘기하실 때 흔히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말 그대로 감탄한다. 영어로 interjection이거든요. interjection.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간에 끼어들어서 느낌표를 말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로. 와우. 한 단어도 감탄사입니다. 느낌표로 찍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감탄사가 될 수 있어요. 자, 이게 뭘 말할까요? 이모는 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말 그대로 골방에 처박혀서 쇼핑만 하는 홈쇼핑 중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이 가정 안에서 하는 생산적 행위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명품 쇼핑 좋아하고요, 홈쇼핑에서 돈도 안 벌면서, 돈도 쥐꼬리만큼 벌면서 쇼핑만 하는 그런 이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해요. 그래서 감탄사는 딱 2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아까 12개, 5개 들어간다 그랬죠? 감탄사는 2개밖에 안 들어가요. 뭘 배우면 되느냐? 감탄하는 방법이 아까 한 단어로 얘기하면 와우, 굿 이런 것도 다 감탄사예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그런 거는 3첩 정도도 아는 거니까 좀 더 문법적으로 보면 감탄사는 2가지만 알면 됩니다. 뭡니까? 감탄하는 방법이 2가지밖에 없는 거거든요. what으로 감탄하는 방법, 그리고 how로 감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공식이에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중간고사 문제도 나오는 거고요.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에도 나옵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만큼 문법이 중복되고 중학교 때 배웠던 걸 고등학교 때 또 반복해서 써먹는다는 거죠. 대한민국 교육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what, 형, 명, 주동 이렇게 배웁니다. 대한민국에서. how는 어떻게 배우죠? 얘기해보세요 여러분. 아시는 분. how, 형, 주, 동이라고 배웁니다. 그리고 이 주어와 동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배웁니다. 여러분 이름만 많이 쓰실 거예요. What a beautiful man you are. 해보십시오. What a beautiful man you are.
당신 얼마나 예쁜 사람인지 몰라. 얼마나 예쁜지. 그걸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뜻은 똑같아요. How beautiful you are 라고 해도 됩니다. 뜻은 똑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굳이 what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네. 왜? 서양인들은 한 단어라도 덜 얘기하는 게 더 그들에게 효율적일 테니까. 정답. 그런데 굳이 제가 말하는 거 요거 주어 동사 떼면 비슷하긴 해요. 이렇게 얘기하나 비슷하기 때문에 뭐 요즘은 뭐가 선호된다 그렇게 말 붙일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한 단어라도 덜 쓸 수 있는 how가 더 많이 쓰는 건 사실입니다. How beautiful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Wow, how beautiful you are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굳이 빈도를 제가 재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 경험을 비추고 보면 어쨌든 그렇긴 하지만 상관없다는 거 어쨌든 이 공식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탄사는 끝이 나요.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문법책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1, 2, 3세 1세대가 끝났습니다. 이게 바로 부모 세대였어요. 자, 12가지 배우며 감탄사는 2개 배우면 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이들이 끝나요. 이들의 요점은 뭐였죠? 감탄사는 나가리. 생산활동 안 한다고 했잖아. 나가리. 이모지만 나가리. 그럼 뭐 한다? 이들은 주어 역할하고. 동사는 무슨 역할 한다? 동사 역할하고. 보이죠? S, V. 바로 이들만 있으면, 즉 1세대만 있으면 뭐가 됩니까? 문장의 몇 형식이 돼? 1형식이 완성됩니다. 1형식 뭐죠? SV. 마침표 찍을 수 있잖아. 마침표. 얼마나 중요하다? 별표 100개입니다. 이게 바로 영어를 바라보는 눈이에요. 여러분들은 눈을 키우셔야 돼요. 어떻게 영어를 바라봐라? 이 모든 것에 다 들어있어요. 이 1세대만으로. 즉 명사와 동사, 즉 아빠와 엄마, 결혼한 아빠와 엄마만으로도 문장을 구성하고 마침표를 찍을 수 있구나. 이것이 바로 영어구나. 마침표를 찍는 순간 영어의 70%가 완성된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이게 바로 문장을 바라보는 눈이 되어야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개념을 가지고 그대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 이제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지금보다 말을 더 빨리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빨리빨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지하면 더 여러분들 혼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마무리 질게요. 두 번째 거 봅시다. 두 번째 2세대. 2세대로 가시면 2세대 second generation. 이게 아닌데 second. 자, 형용사와 부사가 있습니다. 자, 엄마와 아빠가 결혼을 했어. 그래서 첫 번째 일란성 쌍둥이가 바로 형용사 부사라고 했는데 얘들은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 저는 이 둘을 한 대로 묶었을까요? 자, 이들의 키워드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들의 키워드는요, 수식입니다. 수식이 무슨 뜻이죠? 한글말로 꾸며주는 말. 자, 이게 답니다. 꾸며주는 말. 외우세요. 이해하세요. 형용사, 부사 말 자체가 꾸며주는 말이라는 소리고 한자로 수식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성질이 같죠. 일란성 쌍둥이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성이 다르고, 즉 섹스, 즉 남성과 여성 성이 다르고 쌍둥이니까 유전적 성질을 공유하고 있죠. 유전적 성질이 바로 키워드 공통점입니다. 공통점이 뭐다? 수식하는 말.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선생님, 다음 질문이요. 그럼 이들이 뭐를 수식하는데요? 그렇죠. 대상이 필요하죠. 지금 잘 물어보셨습니다. 무엇을? 대상을 물어보신 겁니다. 대상. 즉 목적어의 유무를 물어보신 거예요. 상인이죠. 주어가 나왔으니까 동사가 나왔으니까 이제 목적어가 그 보어가 있는지를 물어보신 거예요. 뭘 수식하는데요? 무엇을 수식하는데요? 자,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또 치워보죠. 자, 키워드들을 계속 제가 이 칠판이 계속 전자 칠판이니까 지우고 계속 얘기하니까요. 익히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뭐를 수식하는지만 알면 됩니다. 이제부터 알겠어. 두 번째 얘들의 수식어는 키워드가 수식이라는 거 알겠어요. 뭐를 수식하는지만 알면 되겠죠. 이때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직계 자녀예요. 엄마가 배 아파서 낳은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태어난 첫 번째 자녀들이니까 얼마나 귀엽겠어. 그러니까 이들 4명 중에서 직계 가족 중에서 형용사 부사까지 이들이 정말 많은 일들을 합니다. 영어에서. 제일 가중치가 높은 일들이에요. 자, 아빠 보죠. 아빠의 첫 번째 장손이 바로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딸아이가 바로 부사죠. 근데 굳이 제가 장손이라고 한 이유 자체가 형용사가 1분 먼저 태어났다고 칩시다. 제일 첫째예요. 순서로 따지면 이게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될 겁니다. 이 순서대로 하면. 자, 갑니다. 쌍둥이 중에서 첫 번째 남자아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자, 목욕탕을 갑니다. 남자아이인데? 남자아이는 누구 따라 목욕탕 가죠? 아빠 따라 갑니다.
됩니다. 아빠가 없으면 누구 따라 목욕탕 가죠? 삼촌 따라 목욕탕 갑니다. 남탕 가야죠. 그렇죠? 지금 한국은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 여탕에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안 돼요. 이 들으시는 학생들 어쨌든 아기까지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통상적으로 남자아이는 아빠와 삼촌과 함께 등밀로 그리고 목간에 갑니다. 목욕탕에 가죠. 반대로 여자아이는 어떨까요? 여자아이는 누구 따라가죠? 목욕탕? 엄마 따라갑니다. 이모 따라갈까요? 아니요. 이모는 쇼핑한다. 바빠. 나가리.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모만 엄마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부사의 말 자체가 뭐냐? adverb라는 뜻입니다. 아이고 자꾸 지어지네. adverb. 이 verb가 뭐죠? verb. 동사라는 뜻입니다. 이 add의 어원을 찾아보면 toward. 향해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엄마만 따라다니는 거야. 한번 상상해보세요. 첫 번째 딸내미가 이제 한 2-3살밖에 안 됐어. 엄마만 쫄래쫄래 따라다닌 거예요. 엄마 어디가 화장실 가도 따라다니고 목욕탕 가도 따라다니고 장터에 가도 따라다니고 그게 바로 부사입니다. 귀여운 막내 여동생 같은 거죠. 자, 형용사는요. 잠깐만 영어로 좀 해볼게요. adjective입니다. adjective입니다. 말 그대로 T-I-V-E, I-T-V가 나온 것들이 다 거의 다 형용사거든요. 어쨌든 한글로 잠깐 다시 돌아보죠. 형용하다. 이 부자는 부차할 부자, 부가할 부자라는 소리입니다. 더하는 말. 형용은 말 그대로 형용해주는 말. 자, 아빠 그리고 삼촌입니다. 아빠와 삼촌은 가장이죠. 주어가 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명사입니다. 둘 다 명사입니다.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이 대상이 되는 이 이름이 붙여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그냥 형용할 수 있는 존재들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왜? 이 아이에게 있어서 이들은 누구 다 신 것 같거든요. 아빠와 삼촌이 바로 모든 거예요. 보세요. 철수라고 하는 명사가 있다고 칩시다. 철수. 근데 철수를 수식에 두는 말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철수는 내 친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철수가 어떤지를 설명하면 이제 점점 고급스러운 언어가 되는 겁니다. 꾸며주는 말이 필요하죠. 안경 낀 철수도 있고요. 잘생긴 철수일 수도 있고 공부를 잘하는 철수일 수도 있고 나의 옆집에 사는 철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쵸? 방금 제가 뭘 얘기했나요? 철수 앞에 붙은 그 모든 말들이 수식어입니다. 수식어. 그쵸? 안경 낀 공부 잘하는 나의 옆집에 사는 방금 뭘로 끝났죠? 한글말로 받침이 니은이 끝났죠. 받침 니은. 받침 니은으로 끝나는 말이 한국어의 형용사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라는 말은요. 이렇게 다가가시면 돼요. 뭐든지 전부 다 받침 니은으로 일단 하시면 때려잡으면 다 맞습니다. 보십시오. 한국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어설프게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잠깐만 얘기했었는데 이 동사의 원래 말은 이 동사는 동사라고 하면 안 돼요. 술어라고 해야 정확한 문법적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려우실까봐 그냥 동사라고 한 거예요. 이 술어가 말하면 풀어주는 말이거든. 이 풀어주는 말이 대한민국 한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 하나는 동사가 있고 하나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자, 영어에서는 이렇게 구분이 따로 나뉘는데 한글은 구분이 없어. 밥을 먹다도 동사야. 수로고 형용사. 이쁘다. 형용한 거죠. 이쁘다도 다자로 끝나니까 수로가 될 수 있어. 그녀는 이쁘다. 너는 이쁘다. 수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서양의 영문법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쁘는 뭐예요? 형용사거든. 예쁘다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많은 한국인들이 영어를 배울 때 좌절합니다. 왜 나는 형용사를 배웠는데 내가 이 자리에 이걸 넣으면 안 되나? 나중에 가르치다 보면 좌절을 해, 한 단계. 그 이유가 바로 한글을 너무 잘하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한글로는 이쁘다, 다를 쓸 수 있거든. 근데 영어로는 절대로 이쁘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pretty는 이쁘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셔야 된다? 받침 니은, 이쁜. beautiful, 어떻게 해야 된다? 아름답다라고 절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아름다운. 보십시오. 받침 니은. 보이시나요? 이 원칙을 모르시면 여기 들어있는 형용사가 존재하는 영어에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시면 계속 한국어와 이중적 언어 때문에 계속 양가적 감정을 느끼실 거예요. 이걸 써놓고도 찝찝해. 맞나? 너는 예쁘다. 그렇다면 영어로 하면 차라리 한글로 하면 너는 예쁘다. 말이 되거든요. 한글로는. 근데 영어로는 너는 예쁘다. 돼? 안 돼? 안 돼. 왜? 너는 예쁘다 하면 이래야 되거든. You beautiful. 이거 틀렸다는 거 아시죠? 뭐가 빠졌어요? 동사가 빠졌잖아. 그러면서 이 beautiful이라는 말은 자동으로 형용사라는 걸 알게 됩니다. You are beautiful이죠. 이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영어로 변환할 때는 반드시 이 품사를 아는 게 중요해요. 형용사구나. 형용사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SV가 시작돼 있어야 되는구나. V가 빠졌구나. 수로가 빠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렵죠, 다소. 그렇지만 또 넘어가 보죠. 어쨌든 형용사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누구를 수식한다? 명사인 아빠와 대명사인 삼촌을 따라서 목욕탕 가듯이 수식한다.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갑니다. 항상 화살표가 어디로 간다? 위를 향해 있어요. 자 이번에는 부사로 가보죠. 부사는 엄마를 수식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엄마가 바빠. 부사가 부차적인 말입니다. 이 부자가 부차적인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동생이 있어. 첫 번째 여동생이야. 전치사나 접속사가 태어나기 전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여동생이 있는데 아직 나이가 어립니다. 이 여동생이 이 가정 안에서 정말 귀여운 막내잖아요. 엄마가 사랑하고 아빠가 사랑하는 막내지만 이 막내는 철저하게 가정에서 귀여운 존재이지만 문장을 더 수식해주고 이 가정을 웃게 해주는 아기 같은 존재이지만 이 아이 때문에 이 가정이 어떻게 어디로 이사 갈지 어떤 식으로 집을 꾸밀지 정말 큰 결정을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까? 아니요. 끼치지 않죠. 아직 너무 어려요. 그쵸? 가정 의사에 참여하기엔 너무 어리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 바비 인형 들고 엄마 쫓아다니는 그런 철부지 아직 어린 귀여운 막내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히 부사가 그래요. 그래서 부차적인 말밖에 할지 못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미사여구밖에 부사로는 못 만들어. 그래서 부사는 문장 안에서 위치가 자유로워요. 왜? 아빠 앞에 위치해도 되고 오빠 앞에 위치해도 되고 언니 앞에 엄마 앞에 위치해도 되고 심지어 다른 종류의 부사 앞에 위치해도 돼요. 그 부사는 위치가 중요하지 않아. 나머지 것들은 화살표가 있지만 나머지는 실제로는 부사는 화살표 자체가 무의미해져요. 왜?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강조해주고 싶은 말 앞에 수식해주고 싶다는 말 자체가 수식을 왜 하느냐? 강조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좀 더 하이라이트 주고 싶은 말 앞에 그냥 갖다 붙이면 그게 부사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겁니다. 나는 먹어. eat이야. eat. I eat. 근데 좀 뒤는 앞에 말하고 싶어. 그냥 뒤에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fast라고. fast가 부사거든요. 먹긴 먹는데 어떻게 먹어? 빠르게 먹는다고. 그래서 한글로 부사는 뭐냐? 끝에 개자로 끝나는 게 다 정도에 해당하는 부사입니다. 부사 종류가 많아요. 정도 부사도 있고 빈도 부사도 있고 상태 뭐 많은 종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부사할 때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개념 자체가 이런 겁니다. 일단은 동사를 수식해줘요. 왜? 동사를 강조하거든. 먹긴 먹는데 어떻게 먹는데? 빠르게 먹는다고. 급하게 먹는다고. 자, 동사만 수식하면 참 좋은데 말한 대로 이 부사 자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말이다 보니까 영어가 진화하면서 따라서 동사가 진화할 때 동시에 부사도 같이 진화합니다. 왜? 엄마만 본다고 해서 adverb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동사가 진화할 때 얘도 진화한 거야. 어떻게 진화했다? 엄마만 바라보면 너무 심심해. 엄마가 일하러 가고 없어. 장보러 가고 없어. 그럼 AI는 학교 갔다 와서 누구를 바라보죠? 오빠 집에 왔어? 하면서 오빠 방문을 열어봅니다. 근데 오빠가 없네. 있으면 같이 놀아요. 근데 오빠도 없어. 오빠도 없으면 자기 혼자 병원놀이하고 놀아요. 그쵸? 바로 이게 부사입니다. 화살표 잘 이해하세요. 엄마만 바라보는 애야. 원래 이 말 자체가. 그러니까 엄마를 쫓아가는데 엄마가 부득이 없을 때에는 오빠인 형용사도 수식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very much 같은 겁니다. very가 부사거든요. much도 많다, 많은 둘 다 형용사가 될 수 있고 부사도 될 수 있고 어쨌든 수식하는 겁니다. 그냥 많다고 해도 돼요. thank you so much 해도 돼요. 자, thank you much 해도 돼. 그런데 이래도 말이 되는데 굳이 또 다른 much라는 부사로 쓰인 애로 또 so라는 so much라고 또 하나 더 붙인 거죠. so가 부사거든요. 너무나 대단히 많이 감사합니다. 이게 다 미사여구죠. 그쵸? 있어도 그만 없어도 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바로 부사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화살표가 꾸며진다는 거. 요렇게 화살표가 꾸며진다는 거. 여기까지 알면 됩니다. 자, 이건 나가리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잘 보시면 이제 여기까지 도식을 그려보면 주어, 동사, 그리고 형용사와 부사까지가 그려졌습니다. 화살표 이해되시죠? 마지막. 자, 부부 금슬이 좋아가지고 부모님들이 몇 해 뒤에 또 이란성 쌍둥이를 낳는데 이란성 쌍둥이 남자 전치사와 여자 접속사를 낳습니다. 이 접속사를 낳으면 이 얘들의 키워드는 또 뭘까요? 왜 얘들이 이란성 쌍둥이를 못 갔을까요? 왜 얘는 남자일까요? 왜 얘는 여자일까요? 자, 들어갑니다. 전치사는요, 그리고 접속사는 똑같은 이란성 쌍둥이인데 얘가 남자고 여잔데 얘들의 키워드는 뭐냐? 얘들의 키워드는 수식이었듯이 얘들은 키워드가 뭐다? 얘들도 수식입니다. 대신에 수식이 연결하고 같이 이루어집니다.
연결. 그래서 두 가지 다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근본적으로는 수식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연결을 통해서 수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잘 보세요. 전치사는 절대로 혼자 쓰일 수 없어. 접속사도 절대로 혼자 쓰일 수가 없어. 자, 여기까지가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 말들입니다. 자, wow 한 단어죠. 동사 is, MRis. 자, 뭐 주어 한 단어 다 한 단어죠. 근데 전치사랑 접속사는 한 단어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예요. 1순위, 2순위, 3순위에서 왜 제가 굳이 얘들을 뒤에 배치했느냐? 원리가 있어요. 얘들은 독립적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립 감탄사 구문이든지 독립 구문이라는 게 따로 존재합니다. 물론 접속사도 있지만 각서라고 간단히 얘기할게요.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얘들이 독립적으로 한 단어로 쓰여서 문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다면 얘들은 절대로 혼자 쓰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존재한다? 덩어리로. 자, 덩어리 기억이 드세요. 덩어리로. 어떻게 덩어리로 연결 형태로 결국은 수식의 형태로 취하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자, 남자인 정치사는 어떻게 하냐면 외우세요. 키워드입니다. 전명구. 전명구 안에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치 형용사구, 전치 부사구. 그 접속사는요, 여자죠. 어떻게 한다? 이거 빨간색으로 해드릴까요? 접속사는 접주동절. 그리고 접주동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자, 이게 끝입니다. 자, 전명구에 두 가지가 있고 접주동절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키워드는 뭐라고요? 전명구. 접주동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강의 거의 끝나가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이꼴 구라는 소리고요. 접속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는 이꼴 절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이걸 모르면요, 영어를 몰라요. 자, 왜? 덩어리란 말은 덩치가 크죠. 영어는 덩치가 큰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아이가 왜 자꾸 넘어질까요? 머리가 크기 때문입니다. 유아는요, 머리 쪽에 체중이 쏠려 있으니까 앉아있어 뒤로 발라당 넘어져요. 그러니까 머리 보호대도 따로 있는 거죠. 성인으로 자라기 시작하면서 그 비율이 바뀌기 시작하죠. 키가 자라고 머리에 있던 하중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허벅지나 배 쪽으로 몰리는 거죠. 이게 성체가 되어가는 척추동물의 과정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처음에는요, 무조건 덩어리가 컸어요. 과거에는 크게 얘기할 수도 있었죠. 그렇지만 상인들은 이내 발견합니다. 이것이 비효율적이라는 걸요. 처음 말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긴장을 너무 많이 해. What I want is you. 이것까진 괜찮아.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것. 이게 주어고, is, 이다. 뭔데, 너. 이렇게 얘기하면 되긴 되는데, 이것보다는 You are what I want.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왜? 위치만 바꾼 거예요. 뜻은 똑같아. What I want is you. 내가 원하는 건 이다, 너. 이걸 반대로 you를 앞으로 빼보세요. You are what I want. 이래도 똑같은 말입니다. 너는 이다, 내가 원하는 것. 뜻은 똑같죠. 근데 뉘앙스가 미미하게 달라지긴 했어요. 서양인들은 뭘 더 선호할까요? 뒤쪽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유는요, 머리가 크면 비효율적이에요. 왜? 서양의 말도 말을 빨리 하려고 하다 보면 intonation이든지, 그러니까 억양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여름 그 스트레스를 받을 때 연음이라든지 모든 걸 고려해서 말을 하게 되는데, 물론 개인의 교육 수준에 따라서 흑인이든 백인이든 미국 사람들조차도 다르게 자기가 선호하는 말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본능적으로 상인이 조상인 이들에게는요, 와닿는 범위 자체가 머리가 크면 거부 반응이 들어요. 그래서 머리가 큰 건 뒤로 빼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중3 때, 중2 때 흔하게 배웠을 거예요. 이세 구문 중에서 가주어 이시다 하는 거 배워본 적 있으시죠? 가주어. It is 뭐뭐뭐뭐뭐뭐. 이세 뜻이 없는 거야. 이세 가주어를 두고 뒤로, 덩어리가 큰 걸 뒤로 밀려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이 덩어리는 반드시 3세대 위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어는 머리가 큰 걸 좋아한다, 싫어한다? 상인의 관점에서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덩어리가 큰 전명구, 최소 2단어예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하는 최소 2단어가 필요한 이 전명구랑, 여긴 최소 3단어야. 접속사, 주어 플러스 주어, 동사, 3단어. 여기는 최소 2단어. 덩어리잖아. 여기까지는 다 한 단어인데, 여기부터는 2단어 이상이란 말이죠. 2단어 이상 들어가면 머리가 큰 거야. 상인의 입장에서는 효율적일까 비효율적일까? 안 좋거든. 그러니까 뒤로 빼는 겁니다. 굳이 대명사 it을 가짜로 두고더라도 진짜 주어를 뒤로 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데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상인의 관점에서는 덩어리가 싫어요.
그러니까 중요도 순서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 뭘 먼저 얘기하고 주어와 동사를 맨 먼저 얘기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말들이 보어가 바로 얘입니다. 두 번째 말하는 애들이 얘야. 그리고 여기까지가 문장이 끝나면 부사는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이지만 대들 이 직계가족답게 여기서 안에서 게임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전치사랑 접속사는 영어를 오늘 이 강의 끝나고 한번 아무거나 펴보세요. 다 뒤에 나와 있어. I met you in at the McDonald. 그렇죠. at이 전치사거든요. 전치사가 나오면 뒤에는 100% 명사예요. at the McDonald. 맥도날드예요. 하나, 둘, 셋, 네 단어예요. 세 단어, 최선호. 세 단어죠. 전면구가 뒤로 빠진 거예요. I met you. 나는 만났다 너를. 이거를 먼저 얘기하고 이 뒤에 수식이 되는 것들을 뒤에 뺀 겁니다. 왜? 덩어리가 크니까. 중간에 넣을 수 있어? 굳이 넣자면 넣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돼요. 문법적으로도. 그러면 끝이라면 앞에 넣을 수는 있겠네. 넣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At the McDonald I met you. 이런 말 들어봤어요?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색해요. I met you at the McDonald.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낫습니다. 왜? 덩어리가 크니까 뒤로 빠진 거예요. 접속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나중에 할 때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마지막 화살표를 그릴 차례인데 보십시오. 마지막 화살표를 여기 그려보겠습니다. 결국은 전치사랑 접속사도 수식을 위해서 태동한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방금 at the McDonald가 맥도날드에서 봤다. 이게 장소라는 건 부가적 개념이거든요. 부사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치사에 형용사가 있고 부사가 있다 했죠. 보세요. 아까 제가 전면구가 형용사 역할도 하고 부사 역할도 한다 했죠. 전치 형용사구, 전치 부사구가 있댔거든. 전면구의 형태를 취하면서 형용사 역할을 하면 전치 형용사구, 전치사의 역할, 전면구의 형태를 취하면서 부사 역할을 하면 전면 부사구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형용사의 부사구 역할을 한다는 소리야. 그럼 얘들은 무슨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역할을 하잖아. 얘들은 무슨 역할을 하는데? 이 역할을 하잖아. 이 역할을 하잖아. 이해됩니까? 접속사 가보죠. 접속사. 접주동절이라고 했죠. 접주동의 형태를 취하면서 명사 역할을 하면 명사절, 형용사 역할을 하면 형용사절. 이게 바로 3절입니다. 부사 역할을 하면 부사절입니다. 뭔데? 이거 역할을 하겠다는 거야. 유일하게 접속사는 하나 명사절이 더 있는 거야.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지. 이거 말고는 형용사랑 부사는 이거랑 또 공통이야. 이렇게 되겠다는 거거든. 얘들은 뭐 하는데? 얘는 이리로 가고, 얘는 뭐 하는데? 이리로 가고, 이리로 가고, 이리로 가고. 보세요. 뭐죠? 형용사 부사에 주의해보세요. 결국에는 언니 오빠를 그대로 보고 배운 거죠. 전치사와 접속사가 있기 전에 언니 오빠가 있었던 겁니다. 애들은 같이 놀면서 뭘 배우죠? 그 바로 위에 있는 언니 오빠를 그대로 모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방입니다. 그래서 언니 오빠가 하던 역할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언니 오빠가 하던 키워드가 뭐였다? 수식. 그래서 얘들도 뭐를 한다? 수식. 얘들도 뭐를 한다? 수식. 근데 어떻게 한다? 차이점은 뭐다? 얘들은 한 단어로서 엄마 아빠와 바로 지근거리에서 인접한 데서 수식을 하지만 얘들은 덩어리는 미운 애들, 엄마 아빠가 뒤로 멀리하는 애들, 주어가 이미 시작하고 동사 시작했는데 뒤로 쭉 밀리는 애들, 이게 3번 위치에 위치한 애들, 3번 위치. 조금 미운 놀이 새끼들. 똑같은 언니 오빠 역할을 하지만 뒤에서 해야 돼. 안 보이는 곳에서. 그러다 보니까 덩어리가 크니까 뒤로 밀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한 번 더 떨어져서 주어 동사 엄마 아빠에게는 떨어진 위치가 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I met 그리고 중간에 you라고 하는 것들이 따로 있고 뒤에 at the McDonald가 나오는 겁니다. 수식이니까요. 만나긴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냐고. 장소. 맥도날드에서. 부가적인 내용이죠. 부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팔품사 각각 할 때 제가 심층적으로 하나 하면 1시간씩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이 너무 길었고 그리고 또 너무 많은 내용이라 그랬는데 이해되시죠? 영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자, 지난 시간에 문장의 5형식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팔품사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정말 1시간 넘는 강의 동안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하면 제 유튜브 영상에 하단에 질문 달아주시면 제가 이메일 주소 알려드릴게요. 질문하시면 제가 직접 통화를 해서든지 아니면 답장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궁금한 걸 자꾸 쌓아두시면 이런 걸 스위스 치즈 모델이라고 하는데 구멍이 처음에는 하나하나 이렇게 산발적으로 뚫렸다가 어느 순간 구멍이 쌓이면 일치되는 구멍이 생기면 이게 큰 사고로 이어지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학문도.
사건이 발생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이렇게 수많은 확률이 개별 확률은 얼마 안 돼. 뚫을 확률이. 그런데 구멍이 일치할 확률이 정말 극소수지만 한번 벌어지면 치명사를 입어요. 여러분들 문법을 공부할 때 자꾸 이거 아는데 아리까리한데 나 알아 이렇게 자신을 속여가서 자꾸 문법을 그냥 등한시에서 뒤로 밀어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럼 평생 영어를 정보 못하면 평생 아쉬운 소리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잡을 필요가 있겠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궁금한 점은 바로바로 질문을 하시고 자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앞 1세대, 마지막으로 1세대, 2세대, 3세대. 자, 1세대는 엄마, 아빠, 즉 남성과 여성으로 되어 있고 남성, 여성, 그리고 이게 바로 아빠, 엄마, 삼촌, 이모, 그리고 이란성 쌍둥이의 오빠, 여동생, 이란성 쌍둥이의 오빠, 여동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 1, 2세대가 다 해먹는다는 거. 영어는 1, 2세대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3세대가 굳이 필요한 이유는 덩어리의 형태로, 즉 두 단어 이상의 덩어리의 형태를 취하면서 언니, 오빠 역할을 부가적으로 또 수행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 그들이 바로 전면구 접주동절이라고 하는 전치사와 접속사에 해당한다는 것까지 알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다음 시간에는 제가 굳이 2시간으로 안 해도 되겠네요. 이번 시간에 제가 할 말을 다 했으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하나씩 좀 먹어 들어가 보죠. 아빠 명사부터 그 다음 삼촌, 엄마, 감탄사 이렇게 하나씩 다 먹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상이 다 정리가 되면 여러분 머릿속에도 새롭게 정립된 문법적 지식들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제 서서히 살아 움직이게 될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제가 여러분께 공유하고 싶은 것은 독해를 하는 이 문법책을 독해하는 독해 능력, 즉 독해본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한글에 해례본이 있다면 영어에 독해본이 있습니다. 이 영어라고 하는 미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만 알면 그게 바로 문장의 오형식 더하기 8품사 5구 3절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8품사만 알려드렸는데 5구 3절까지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문장을 할 때 제가 구와 절에 대한 정의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전치사와 접속사 얘기를 하려면 구와 절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다 아는 걸로 하시고 급할 거 없으니까 어쨌든 문장의 오형식과 8품사 5구 3절 이 두 가지만 꽉 잡고 가시면 영어를 정복할 수 있다.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나머지 단어는 살이다 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flesh, 붙이는 살입니다. 살점. 떨어져도 그만, 안 떨어져도 그만입니다. 평생 영어 단어를 다 익힐 수는 없어요. 미국인도 다 모르거든요. 전문 용어 얘기하면.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단어가 필요하다면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지엽적인 거니까 개인의 영역으로 맡기고 선생이 필요하다. 즉 스승이 필요한 영역은 문법의 영역입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학교에서 뭘 배웠든 학원에서 뭘 배웠든 지금 제 영상 동안 뭘 배웠든 본인의 영역으로 녹여내는 게 중요합니다. 본인의 철학으로 제가 수없이 지금 영어에 대한 철학을 얘기했습니다. 역사가 어떻고 조상이 어떻고 이게 다 철학적 개념입니다. 그들의 사고를 꿰뚫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왜 생략이 일어나고 반복을 피하게 되고 왜 축약이 일어나는지 왜 명령문이 생기는지 다 하나로 묶어서 제가 설명드렸을 때 아하 하시면 됩니다. 감탄 문장 하나로. 아시겠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제가 명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십시오.